안녕하세요. 우리 시험 보시면 고생하셨고, 우리 좀 전에 이제 우리 시험이 끝났죠. 그래서 여기 2025년도고요. 지금 국가직입니다. 이렇게 7급 회계학 25문제고, 우리 그 원가 관리회계가 이제 5개. 이게 지난번 시험 들었더니 이번에도 이제 5문제 이렇게 나왔고, 정보회계는 이제 세무랑입니다. 이렇게 17개가 재무회계에서 나왔고, 문제는 결국 전반적으로 크게 이제 어렵거나 한 건 없었어요. 이렇게 좀 평이한 편이다. 그 중에는 계산이 좀 약간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뭐 한두 개 정도 있는데 우리가 꼭 100점 맞아야지 되는 거 아니니까 그걸 감안한다면 이렇게 좀 어렵거나 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 2022년도 시험이 이제 역대급을 그때는 25개 중에 5개가 생전 처음 보는 문제였는데 지금은 뭐 생전 처음 보는 그런 형태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평온하다, 좀 평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부터 한번 같이 보죠. 1번. 자, 1번은 개념체계에 관련된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뭐냐. 자, 기억은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자산의 현행 원가죠. 여기 핵심 뭐냐? 자산이에요. 그리고 현행 원가. 그러니까 거래 원가를 포함해야 되는데 포함하지 않는다. 이게 틀렸어요. 이렇게. 그 다음 역사적 원가와 현행 원가 차이는 뭐예요? 측정일이냐? 이렇게 거래 발생 당시냐? 거래 당시라면 역사적 원가. 측정일은 지금을 얘기하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현행 원가가 된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조금 더 내려보겠습니다. 여기. 일단 기억이 틀렸기 때문에 니은 디귿은 맞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니은 디귿은 볼 필요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기억이 틀렸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리을을 바로 봐야죠. 리을이 맞냐 틀리냐만 가지고 결정을 하시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리을이 우리 시험에는 이제 처음 나왔는데 근데 이거 우리 재무제표는 우리 재무제 표시할 때도 동등했잖아요. 이렇게. 그걸 알고 계시면 좀 수월하다. 그래서 제가 잠깐 짬을 내 가지고 이게 이제 재무복을 위한 개념체계예요. 이거 그 중에서도 여기 71번 문단이죠. 이 문단을 그냥 그대로 시험에 낸 거예요. 뭐냐면 원문이 이거예요. 수익과 비용은 기업의 재무성과.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보통은 손익계산서를 우리 경영성과, 수익 비용을 경영성과라고 하는데 개념체계에서는 재무성과라고 한다. 그래서 재무성과와 관련된 요소가 된다. 자, 재무제표 이용자들은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대한 정보가 당연히 필요하고요. 자, 따라서 수익과 비용은 자산부채 변동으로 정의가 된다. 그러니까 이미 말씀드렸어요. 자산부채 변동할 때 이제 손익이 발생한다. 근데 수익과 비용에 대한 정보는 자산부채에 대한 정보만큼 중요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뭐가 더 위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마치 근본적, 보강적, 질적 특성처럼 근본적이 더 위에 있잖아요. 그런 개념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다음처럼 냈죠. 자, 리얼 보시면 자, 수익과 비용은 기업의 재무성과와 관련된 재무제표 요소가 된다. 그래서 여기 이미 한번 나오긴 나왔어요. 이 부분이 재무상태랑 관련 틀렸다는 뜻이에요. 재무성과랑 관련됐다. 그 다음에 재무제표 이용자들은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은 자산부채 변동으로 정의된다. 여기까지 맞아요. 그 다음이죠. 그 정보의 중요성은 자산부채에 대한 정보의 낮다. 여기 틀렸죠.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 원문을 다시 보시면 자산부채에 대한 정보만큼 중요하다. 중요성이 더 낮다 하면 그 표현은 틀렸다. 근데 아무튼 어렵지는 않았어요. 아마 1번 틀린 분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근데 나머지 것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디귿도 최근에 이제 뭐 9급 시험에 나왔는데 자, 우리 공정가치죠. 여기 핵심이 이거예요. 자산을 매입할 때가 아니고 매도. 공정가치는 매도, 자산에 대한 매도. 매도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 매입이라고 쓰면 틀린다. 이런 뜻이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니은도 이제 많이 나왔었죠. 자본 청구권 보유자에 대한 분배를 제외한다. 포함한다만 아니고 제외한다. 그래서 아무튼 1번 문제는 거의 틀린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좀 쉬웠다는 뜻이에요. 자, 2번도 쉬웠어요. 왜냐하면 우리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도 늘 이제 많이 했었고 누적된 기출문제도 많아요. 그래서 답은 4번 이미 손실부담 그냥 여러 번 나왔잖아요. 제가 미래 예상 영업손실은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미래 예상 영업손실은 현재 의무가 없어요. 손실부담계약은 우발부채가 아니고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손실부담 위약금 조건부 계약이라고 했었죠.
이건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아마 틀린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보자마자 아 여기 틀렸구나. 4번. 왜냐하면 이 문장 자체가 시험에 여러 번 나왔었죠. 손실부담계약은 충당부채. 우발부채 아니에요. 이거 충당부채. 미래 예상 영업손실은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나머지 것들을 좀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우발부채 나와 있죠. 이렇게. 처음에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효益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졌는지. 왜냐하면 우발부채는 가능성이 높지 않은 거예요. 높아지면 충당부채를 습격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발부채를 당연히 지속적으로 평가를 해주셔야 된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미래에 전혀 실현되지 않을 수 있는 수익을 인식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자산을 기록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발 자산은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는다. 근데 그 다음이죠. 수익의 실현이 거의 확실하죠. 제 거 기본서 8장에 가보시면 표가 있어요. 충당부채, 우발부채, 그리고 옆에 우발자산. 그 표를 보시면 표 밑에 있는 문구예요. 수익의 실현이 거의 확실하다면 관련 자산은 더 이상 우발자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해당 자산을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게 타당하다. 이 문장도 그대로 있죠. 그 다음 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나 전부를 제3자가 이 제3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뭐 보험회사라든가 또는 가해자라든가 뭐 이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기업이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거 거의 확실할 때만 변제 금액을 여기 별도의 자산이죠. 충당부채에서 차감하면 안 된다. 별도의 자산. 그래서 제가 이거 분계를 써드렸었을 거예요. 자, 우리 뭐 삼성중공업이 태안을 오염시켰어요. 우리 태안 옛날에 한 20여 년 전쯤에 한번 태안이 오염돼서 뭐 기름띠 제거하러 막 봉사 가고 막 그랬던 아마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화 비용이 만약에 1,000억이 예상된다는 분계 이거예요. 비용 1,000억. 그다음에 여기 충당 부채로다가 1,000억을 잡죠. 근데 이럴 줄 알고 해상보험에 가입했어요. 그랬더니 한 700억 변제한대요. 그리고 그게 확정이 되면 분계가 이거죠. 미수금 700억. 여기 비용 700억을 줄인다. 그래서 비용은 상계가 가능하죠. 근데 이거는 충당부채에서 차감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죠? 여기 변제 금액을 별도의 자산을 인식하라. 변제 금액을 뭐 별도의 자산을 인식하라. 아무튼 요 2번도 아마 틀린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문제가 어렵지 않아서 대부분 다 손쉽게 맞췄을 거다. 자, 다음에 3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3번도 여러 번 했었죠. 왜? 특별손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가 얘기했었죠.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특별손익이 있어서 그때는 뭐냐? 경상손익. 그러니까 예전에 손익계산서가 어떻게 돼 있냐? 제가 얘기했어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총이 판관비를 빼요. 이렇게 하면 영업이 플러스 마이너스 영업의 손익을 가감하면 옛날에 경상손익이 있던 때가 있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특별손익을 가감. 지금은 이 특별손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얘는 주석에도 공시하지 않습니다. 그죠? 보고서 또는 주석에 특별손익 표시할 수 있다. 땡. 이거 뭐 여러 번 했으니까 사실은 3번도 보자마자 바로 그냥 1번을 찍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올해 회계하기 좀 수월하다는 게 처음에 이제 좀 수월한 문제들이 있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그냥 평온하게 문제를 좀 풀 수가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한 기간에 인식되는 수익과 비용은 IFR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단기손익. 달리 정한 건 뭐 기타 포괄손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는 한 다 단기손익. 그 다음에 3번. 기타 포괄손익 항목 관련된 법인세 비용은 이게 중요해요. 손익계산서에 공시한다면 틀려요. 손익계산서나 주소. 그러니까 세후 금액으로 해도 되고 세전 금액에다 법인세 비용을 빼는 걸로 해도 된다.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기다 제가 써볼게요. 만약에 여기가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에요. 그럼 거기서 법인세 비용을 뺍니다. 그럼 여기 단기순이익 나오죠? 즉 단기순이익 항목은 반드시 세전 금액에서 법인세 비용을 빼야 된다. 세전 금액에서 법인세 비용을 차감해 주셔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타 포괄손익 그렇게 해도 되고 세후 금액으로 써도 된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었어요. 재평가 잉여금이 있다. 관련 세금이 스몰 a다. 그럼 세후 금액이 A 프라임. 그 다음에 확정 급여 채무 있죠. 재측정 요소가 있어요. 관련 세금이 B다. B 프라임이다. 그러면 기타 포괄손익 어떻게 해요? 세후 금액으로 써도 되죠? 그럼 기타 포괄손익에 대한 법인세는 주석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세전 금액에다가 관련 법인세 비용 합쳐서 빼도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문구예요. 그래서 여기도 기타 포괄손익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 비용은 주석에 공시한다면 그 문장이 틀렸다고요.
여기 핵심은 뭐냐? 포괄손익계산은 주석에. 하지만 아마 2, 3, 4는 읽지 않았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잖아요. 특별손익 난 무조건 틀렸다. 특별손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수업 시간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빨리빨리 그거 찍고 나가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거래원가 포함하기 틀렸네 바로.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 2번 같은 경우에서도 손실부담계약은 충당무채라고. 그죠? 우발부터 틀렸네. 바로 4번으로 넘어갔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 보겠습니다. 여기 기업은 비용을 기능별로 해도 되고 성격별로 해도 되죠. 그래서 더 신뢰성 있고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거를 선택하시면 된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아마 틀린 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4번은 뭐냐? 현금비 직접법이고 우리 생각보다는 문제가 조금 더 쉽게 나왔다. 우리 생각보다 문제가 조금 더 쉽게 나왔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현금 수치 임대료. 그럼 발생주의. 손익계산 인식한 임대료가 600이에요. 요게 영자부고 기초기말제가 잘 보라고 했죠? 그 실수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미수임대료는 자산인데 자산 감소했잖아요. 100원 플러스. 선수임대 부채가 감소했죠? 이렇게 마이너스. 죄송해요. 300 마이너스. 그러니까 700에서 300을 빼니까 얼마야? 400이 된다. 답은 1번에 있는 400이 된다. 그래서 아마 1, 2, 3, 4 푸는데 1분이 채 안 걸리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빨리빨리 풀어요. 빨리빨리. 자, 그다음에 이제 5번입니다. 5번. 이렇게. 자, 그래서 이 5번 문제 또 보죠. 자, 5번은 X3년도 말 재무상태표상 손상차손 누계액이 된다. 그래서 얘는 그림을 제가 살짝 한번 그려볼게요. 뭐 어렵지도 않아요. 엄청 쉬워서 10만 원 취득한 기계장치인데 정액법 상각이고 잔존가치 내용연수 5년이에요. 그럼 제가 써볼게요. 자, 여기가 10만 원입니다. 내용연수 1년 지나면 8만 원 되고요. 또 1년 지나면 얼마가 되냐? 6만 원 되고요. 또 1년 지나면 4만 원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손상이 발생했어요. 여기 X 2년도 말해 봤더니 감가상 누계액은 요게 4만 원이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손상 누계액이 만 원인 걸로 봐서 회수 가능액이 5만 원이라고요. 그래서 손상차손이 만 원 있죠. 그리고 걔가 우리 손상차손 누계액으로 기재가 돼 있다는 뜻. 그럼 그 다음에는 요선을 따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X3년 초 잔존 내용연수가 4년이 된다. 원래는 3년 돼야 되는데 잔존 내용연수 4년. 잔존 가치가 2,000이니까 5만에서 2,000을 빼요. 이걸 4년으로 나누자. 그럼 48,000을 4로 나누니까 얼마예요? 12,000. 그래서 생각하면 5만에서 12,000을 빼면 얼마가 되죠? 이렇게 38,000이 된다. 요게 그러니까 5만에서 여기 쉽게 말하면 5만에서 12,000을 빼자. 그러면 여기 38,000. 자, 그런데 회수 가능액이 얼마? 2만 원이죠. 그러면 여기 나왔죠. 여기 손상차손이 또 발생했다. 얼마예요? 18,000원. 그렇다고 답을 18,000을 찍으면 안 돼요. 여기 손상차손 누계액 만 원에다가 여기 18,000원이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얼마가 된다? 28,000원 된다. 28,000원 된다. 그리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기 공간이 별로 이게 다 지워지니까 그래서 여기다 쓰는 게 나아요. 여기 BS가 있으면 여기 기계장치 맞죠? 자, 기계장치가 10만 원이에요.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이 자리까지 가볼게요. 4만 원이죠. 그 다음에 색깔을 좀 바꿔서 자, 손상차손 누계액은 얼마입니까? 만 원이죠. 손누. 이렇게. 그 자리가 여기에 5만 원 된 거예요. 그 다음 12,000원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감누가 얼마가 돼요? 52,000이 된다. 그 다음에 여기 18,000원만큼 더 증가하죠. 그러면 손누는 얼마가 된다? 이게 28,000이 된다. 이런 식으로죠. 이렇게. 그래서 장부 가치가 얼마가 되겠어요? 10만에서 52,000 빼고 28,000 빼죠. 합치면 8만이죠. 그래서 얼마가 된다? 2만 원만 남는다. 그래서 여기서 뭘 물어봤어요? 손상차손 누계액이 얼마냐? 그게 28,000 손상차손 누계액이 28,000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그래서 만약에 자산의 회수 가능가액이 올라갔어요. 이렇게. 그러면 환입을 잡아야겠죠. 자산의 회수 가능가액이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걔는 뭐가 된다? 쉽게 말하면 환입을 잡아야 되는 환입을 하는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더 발생한 그런 상황이 된다. 그래서 그렇죠. 재무상태표상
손상 차손 누계액은 얼마냐? 여기 28,000. 아무튼 여기 5번 문제. 그래서 여기 첫 페이지에서는 그나마 이제 5번이 약간 그래도 이제 그림도 좀 그려봐야 되고 하니까 시간이 좀 걸리고 나머지 1, 2, 3, 4는 좀 쉬웠다 이렇게. 그래서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2분 내로 아마 첫 페이지를 다 넘기시는 게 맞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거 보시고 자, 이제 그다음 6번 가보죠. 6번. 자, 6번은 재고자산인데 제가 늘 얘기했어요. 뭘 얘기했냐? 일단 얘를 막 계산을 하려고 하지 말고 혹시 틀린 게 그냥 말로 하는 걸로 찾을 수 있는가 한번 꼭 봐보라.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 여기 선의손취법이에요. 얘는 계속기록법, 실사법이 동일하다고요. 기말재고도 똑같죠? 매출원가도 똑같고. 그러니까 1번 같은 거는 볼 필요가 없는 내용이 된다. 1번 같은 볼 필요가 없는 내용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매출원가를 갖다가 구하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매출점 구하는 거. 이 2번이나 4번 계산을 먼저 하기 전에 혹시 3번을 내가 계산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가를 보자. 그래서 그게 이제 뭐냐면 여기 보세요. 매입 있죠? 100개, 200개, 200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가를 보라. 210, 215, 203 이게 뭐예요? 물가 상승 아니에요?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그러면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 맨날 했잖아요. 선의총후. 우리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기말재고 어떻게 돼요? 이제 해볼게요. 기말재고 그 다음에 매출원가 이렇게 당기순이익 그렇죠? 법인세 비용 현금흐름 기억나잖아. 그러면 3번 봐보세요. 3번은 월말 재고 계산할 필요 없죠. 월말 재고 누가 선입이 더 크죠. 근데 여기 보세요. 자, 실사법 사용 시 이렇게 하니까 여기 평균 이게 총평균법이라고. 그러니까 총평균법이 선입보다 기말재고 더 크다. 틀렸죠. 무조건 틀렸죠. 선입이 크니까. 그 답이 3번이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시험장에서 2번이나 4번을 계산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패턴의 문제가 예전에도 몇 번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제일 재밌어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를 계산해서 시간 쓰고 그죠? 헉헉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6번 같은 문제를 갖다가 이제 여러분 풀고 이렇게 하실 때 보면 말로 하는 거를 결정할 수 있는 건 뭐, 1번은 원래 알고 있는 거. 그러니까 선의손취법은 계속기록법, 실사, 결과, 거기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3번은 뭐냐? 기말재고예요. 근데 평균법이 선입보다 틀렸다. 무조건 틀렸어. 왜? 물가 상승이잖아요. 물가 상승, 기말재고 선입이 크다고요. 평균법보다. 총평균법보다 더 크다. 이런 뜻이에요. 더 크다. 됐죠? 이렇게. 그래서 답은 3번이다. 3번. 근데 그냥 공부하는 거니까 계산을 좀 해보시면 다음처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냐면 옆에 있는 것 한번 해볼게요. 자, 100개고 210이에요. 이렇게. 그럼 얘는 얼마냐? 21,000원이라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00개 곱하기 그 다음에 215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얘는 얼마가요? 43,000원 맞죠? 43,000원. 200개 곱하기 230하면 46,000원이죠. 그래서 재고는 총 얼마냐? 그 답은 11만 원이라고요. 그런데 얘가 몇 개냐? 2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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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개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해보면 1100을 오른한 공 두 개를 지워서. 그렇죠? 그럼 얼마? 220이라고요. 자, 그러면 총평균법이랑 기말재고 어떻게 되냐? 500개 중에 200개 팔 300개라고. 그러니까 220 곱하기 300. 얘가 얼마? 6만 6천이라고요. 자, 이제 선의손취법은 뭐냐? 앞에서부터 200개 팔려나간 것은 뒤에 있는 거. 얘하고 여기 100개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얼마인데 4만 6천에다가 여기가 얼마예요? 2만 1,500이죠. 100개니까. 그럼 두 개 더 하면 얼마예요? 6만 7,500. 여기 6만 6천, 6만 7천. 그러니까 선입손취법이 1,500 더 크다. 금액 1,500은 맞아요. 누가 더 커요? 선입이 더 크죠? 평균이 크다. 틀렸다. 평균이 더 크다. 틀렸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 바로 볼게요. 4번. 우리 평균법 썼어요. 평균 단가는 220원이라고요. 근데 몇 개 팔았냐? 여기 나와 있어요. 몇 개 팔았어? 200개 팔았죠? 그런데 판매 단가는 300원이고 매출원가는 얼마냐면 매출원가는 개당 220원. 즉 하나 팔면 80원씩 남아요. 80원씩 200개니까 16,000원.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200개에다가 매출 중 한꺼번에 구하면 돼요. 300 마이너스 220. 300 마이너스 220이 된다. 300 마이너스 220이 된다. 그 다음에
2번은 마찬가지예요. 계속기록법이나 실사법이나 선임은 똑같은 거 실사법으로 풀면 돼요. 그 다음에 매출원가를 물어볼 때 앞에서부터 팔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200개는 여기 100개, 여기 100개. 그럼 여기 100개 얼마예요? 21,000원에다가 여기 100개는 얼마? 21,500원. 두 개 더하면 얼마? 42,500원 된다. 어렵지 않죠? 근데 이걸 계산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6번에서 2번이나 4번을 계산을 했다. 뭐 계산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아니지만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한 거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요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혹시 계산하지 않고 그리고 대부분 다 물가 상승을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우리 부등호 치는 거 있었잖아요. 기말재고, 매출원가, 단계순위. 그거 가지고 답을 찾을 수 있으면 된다. 그거 알고 있는 사람은 3번이죠, 3번. 이거 쓸데없이 계산을 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튼 그게 6번 문제가 된다. 6번. 자, 다음에 우리 7번 문제 하나 또 별표 치시고 7번은 어려워서 별표가 아니에요. 이렇게. 자, 7번 문제 한번 보죠. 7번은 이제 다음을 먼저 색칠해 하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자, 이게 뭐냐? 외상 매출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매출 채권 계정이에요. 기초 매출 채권 1,000원. 기말 매출 채권 2,000원. 매출 채권 현금 회수액이 39,000원이면 요게 외상 매출이라고요. 외상 매출이 얼마냐? 4만이다. 근데 여기는 현금 매출이 만이 있죠? 플러스 만을 더하면 총 매출은 얼마냐? 5만 원이 된다는 뜻이야. 자, 그리고 요게 재고자산 계정이에요. 색깔을 좀 다른 걸 써보겠습니다. 그럼 재고자산이 기초가 9,000원입니다. 자, 매입이 42,000원이고요. 그 다음 매출원가가 어떻게 되냐? 매출은 5만 원인데 여기 매출 총이익 20%, 원가율 80%, 58에 40. 여기가 4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5만 천이잖아요. 기말 재고는 11,000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 여기 재고자산 회전율을 구해야 돼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평균 금액과 매출원가. 매출원가는 4만이고 평균은 두 개 더한 다음에 1은 아니가 가운데가 만 원이죠. 4만을 만 원 하니까 얼마? 4회가 된다. 답이 2번이 된다. 답이 2번이 된다. 이렇게. 저도 이제 시험 끝나고 이제 시험 응시한 친구가 이렇게 전 사진 찍어 보내줘가지고 제가 보고 또 그 답을 또 제가 미리 가다만 또 올려드리고 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사이트랑 한번 다 가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아무튼 뭐냐면 아무튼 그래서 그 친구한테 먼저 이제 보내주고 그게 한 12시 반쯤인가 제가 한번 보내드렸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아무튼 요거 그 친구가 여기를 살짝 지웠다가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5를 했을까 해가지고 근데 아무튼 요거 계산할 때 이제 실수 없이 이게 잘 해야 된다. 아무튼 요게 7번 문제. 요게 7번 문제. 자,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8번 뭐죠? 8번은 뭐죠? 우리 현금 흐름표. 여기 직접법. 직접법에 의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 할 때도 현금 매출, 신용 매출 있죠? 그냥 전체 매출이에요. 합치면 얼마예요? 170만 원. 이런 식으로 됐죠? 이렇게. 자, 그래서 잘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원래 여기 직접법에 의한 영업활동 현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얘를 매출 유입액, 매입 유출액을 구하란 말.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전체 손익, 즉 간접법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간접법 방식으로 하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지금 우리를 이제 약 올리게 하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너 현금 매출은 별도로 쓰고 여기 외상 매출에다가 매출 채권에 증감을 하면 매출 채권 회수액. 그럼 이게 매출이나 현금 유입액이에요. 그럼 색깔 다른 거 써보겠습니다. 여기 매출원가 쓰고 재고의 증가 감소, 채무의 증감을 조정하면 매입은 유출액이죠. 영업현금은 뭐냐? 여기 나와 있는 이 매출 유입액과 매입 유출액과의 이 차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그냥 전체 손익에서부터 출발하자. 이 문제를 풀 때. 출제자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되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170만 원에서 이렇게. 이거 매출액이에요. 원가 26만 원을 빼라고요. 그럼 이게 매출 총액이 여기서 그냥 단기손익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영자부가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24만이고 21만이니까 3만 원 자산감소 플러스. 그럼 재고자산 있죠? 15,000원 증가했죠. 마이너스. 부채가 증가했죠? 여기 나와 있는 8,000원만큼 플러스가 된다. 8,000원만큼
플러스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답이 몇 번 나와? 2번에 있는 146만 3천원 나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선생님 저 직접법인데 이렇게 풀 이게 간접법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직접법이라고 그냥 무슨 말이냐? 출제자가 원하는 건 뭐예요? 현금 매출 따로 외상 매출금 회수액 따로 그럼 이게 매출로 인한 현금 유입액. 그럼 그걸 어떻게 해? 그냥 이 전체에다가 채권 증가만 조정하면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매출원가에 의해서 우리 매입 유출액 있죠? 그래서 여기 매출 유입액에서 매입 유출액을 빼자. 그게 이제 직접법 방식으로 구한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고 그냥 전체 매출 총액에다가 영자부를 조정하라고. 영자부를 조정하라. 이렇게.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이 된다. 그러니까 요거 할 때 선생님 저 이런 문제는 처음 봐. 이러지 말고 그냥 전체 손익에서 영자부 하면 돼요. 전체 손익에서 영자부를 해주시면 돼요. 전체 손익에서 영자부를 해주시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죠?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 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여기다 감가상비 줬으면 걔는 X표 치라고요. 선생님 전체 손익하면 그럼 여기 감가상비 뺀다면 다시 더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 여기다 그게 이제 다음에 이제 혹시 기출변형 모의고사 하면 제가 여기다가 감가상비를 넣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감가상비를 전체에서 뺀 다음에 다시 더해줘야 돼. 왜? 단계중에다 비용가상 수익차감 영자부 하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간접법 할 때 단계순이익에다가 비용가상 수익차감 플러스 마이너스 영자부 하죠? 그럼 이게 영업현금이에요. 이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 이게 이게 영업활동 관련 손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출하고 매출원가를 썼어요. 그럼 감가상비를 넣지 말란 말이에요. 왜냐면 감가상비 반영된 손익이에요. 그게 이제 전체 손익인 단계적인 그럼 다시 감가상비를 더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 하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 문제는 이거를 건건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현금 매출 빼고 신용 매출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를 20만 원을 별도로 써놓고 여기다 150을 이렇게 써요. 그리고 150에다 3만 원 한죠. 이렇게. 그죠? 그럼 153만 원, 그게 매출채권 회수액이 된다. 매출채권 회수액.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건건히 구해도 된다. 근데 그럴 필요 없다. 그냥 전체 손익으로 가져다 놓고 해주시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 풀 때 여러분 보세요. I6을 두 개를 더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현금 매출 20만 원을 별도로 딱 띄워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걸 더하자. 그럼 153만 원이죠? 그러니까 매출 이익 173만 원이에요.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여러분 이거 합치면 170만 원에다 3만 더하면 113만 똑같다고요. 똑같다 이렇게. 그죠? 아무튼 요 8번 문제 어려운 문제는 아니어서 어려운 문제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매출 원가 있죠? 요거. 그리고 이제 다음에 제가 막 하는데 뭐냐 여기다 매입을 줄 때가 있어요. 다음에 제가 이걸 바꿔 매입. 그럼 재고의 증감 조정하면 안 돼요. 채무의 증감만 조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매출 원가에다가 재고 증감 조정한 게 매입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주의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분 오래 다 붙으셔야 되고 혹시라도 한다면 기출변형 모의고사에는 여기를 막 제가 뭘로 바꾸냐 매입으로 바꿔요. 그럼 재고의 증감을 조정하면 안 돼요. 그럼 재고의 증감을 조정하면 틀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미세한 차이를 잘 보라. 그래서 제가 우리 이 앞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무슨 말이냐? 매출원가에다가 재고의 증감을 조정했어요. 이게 매입이라고요. 그래서 매출원가를 주면 재고 증감을 반영해야 되고 매입을 줬으면 채무의 증감만 조정하면 돼요. 얘는 채무의 증감만 조정하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거 보시고 자, 이제 9번 좀 별표 치시고 그래도 제가 마무리 특강 하면서 이제 수익 인식했는데 그때 했던 그 수익 인식보다는 훨씬 더 쉬운 내용이라 좀 제 마음속에 이제 마음은 좀 편하다니까 좀 문제가 전반적으로 좀 수월했다. 여기 보세요. 총 계약 금액이 8만 원인데 내가 제공해야 될 게 뭐냐면 A도 있고 B도 있어요. 개별 판매 가격이 있습니다. 여기가 8만 원이고요. 개별 판매 가격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A가 6만 원이고 B가 4만 원이니까 60% 40% 그러면 여러분이 나누시면 돼요. 8만 원에 60% 그럼 얘가 4만 8천 원이고요. 그다음 40% 여기 3만 2천 원이라고요. 그런데 A는 재화예요. 그래서 A는 일시에 한 시점에 수익이 이행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 했냐? 8월 15일이에요. 지금 물어본 질문이
X 1년도 수익이라고. 그러니까 요 48,000원 지금 다 인식한다. 자, B는 50%만 EMR. 그러니까 여기 32,000원에 50%. 16,000원이죠. 48,000원에 16,000원 더하면 64,000원. 답이 3번이다. 엄청 쉬워요. 그러니까 9번 문제 요거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뭐냐면 자, 내가 원래는 이제 6만 원, 4만 원이니까 10만 원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A만 하면 6만 원, B만 하면 4만 원. A, B를 다 하겠대요. 그러니까 그럼 깎아드리겠습니다. 8만 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8만 원을 여기 나와 있는 개별 판매 가격 비율로 안 분할하. 그럼 얘는 얼마? 48,000원, 얘는 32,000원. 근데 쉽게 말하면 A는 제화하고 B는 용역이에요. 그래서 얘는 인도됐어요. 48,000원 수익. 그다음 B는 50%만 제공했어요. 얼마가 된다? 16,000원. 48,000원에 16,000원을 더하니까 얼마가 된다? 3번에 있는 64,000원이 된다. 3번에 있는 64,000원. 대체 어렵지 않죠? 그거 하나 보시고. 자,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 10번 보죠. 10번. 자, 10번은 뭐냐? 종업원 급여에 대한 내용. 종업원 급여. 그리고 얘는 엄청 쉬워요, 여러분. 우리 여기 회사가 있고 여기 종업원이 있다. 그래서 여기 종업원이 회사에 근무 영역을 제공하면 급여를 줘야 된다. 근데 어떻게 하냐? 13분의 12 정도만 주고 13분의 1 정도는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퇴사할 때 주는 그게 바로 퇴직금이다. 근데 IMF를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 회사가 날아가니까 퇴직금이 날아가요. 그래서 걱정되고 불안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기다 보험사를 끼자. 이 13분의 1을 네가 가지고 있지 말고 보험사에 기여금을 불입하라. 그래서 이게 DC라고 했죠. Defined Contribution. Contribution 기여금이에요. 기여금 불입 액수가 고정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이 보험사의 이 보험 상품을 직원이 자기가 직접 자기 퇴직금을 운용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운용 실적 좋으면 퇴직금 늘어나고 실적이 안 좋으면 퇴직금이 줄어든다는 뜻. 마치 국민연금을 제가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주식 몇 프로, 채권 몇 프로, 주식도 내가 종목을 막 지정해가지고 그리고 모든 책임은 다 내가 지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DC가 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DC의 경우에는 기업이 위험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왜? 돈만 내면 땡이에요. 그러니까 위험을 누가 부담한다? 종업원. 그리고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위험이란 말이 뭐라고 했어요? 변동성이죠. 변동성. 달라질 가능성. 달라지는 게 위험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틀렸고 1번은 뭐냐? 확정 급여제도는 뭐예요? 보험사가 이제 종업원에 주는 이 액수가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 얘기는 뭐냐? 실적이 잘 안 나면 추가 납입을 해요. 그러니까 위험을 누가 부담하냐? 회사가 부담한다. 그러니까 기업의 의무는 기금의 출연에 약정한 거는 급여제도가 아니고 기여제도다. 여기는 확정 급여제도예요. 기업이 보험수요 위험과 투자 위험을 부담하는 거는 이제 급여제도다. 그래서 아마 1, 2번을 틀린 사람은 없을 거고 3번도 그렇죠. 기타 포괄손 인식되는 순확정급여 부채나 자산에 여기 재측정 요소 있죠. 자, 얘는 뭐냐? 재분류 좀 돼야 하는데 안 된다고요. 여기 재분류 한다가 아니고 재분류 조정이 되지 않는다. 얘는 재분류 조정이 되지 않는다. 이런 재분류 조정이 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답은 이제 4번이 돼요. 순확정급여 부채나 자산은 재무제표 인식된 금액이 보고기간 말 결정될 금액과 중요한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 주기를 두고 결정한다. 근데 4번이 맞는 건데 역시 이 지문도 우리 시험에는 처음 나왔다. 우리 시험에는 이 지문이 처음 나왔다. 그래서 자, 제가 이제 뭐 아까 이제 시간 좀 내가지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시험 끝나거나 뭐 손님들도 많이 오고 손님 뭐예요? 이렇게 또 기존에 또 이제 7급 합격한 친구들 뭐 이런 친구들도 막 오고 이렇게 좀 이따도 이제 요거 해설 마치고 나서 또 만나야 돼. 이렇게 우리 현직에 계신 이제 7급에서 7급 2년 전에 이제 합격하셔서 이제 세무서 근무하시는 분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 1019호가 이제 종업원 급여죠. 종업원 급여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간 거고 여기 122번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기타 포괄손이 인식되는 거 여기 122번 문단이에요. 그러니까 1019호가 종업원 급여인데 얘는 이미 여러 번 나왔다고. 그러니까 기타 포괄손이 인식되는 순확정 급여 부채나 자산의 재측정 요소는 후속 기간에 여기 있죠. 단기 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 거죠. 자본 내에서 대체하는 거. 그래서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리 단기 손익에다가 기타 포괄손이 가감하면 총 포괄손익. 근데 이 기타 포괄 두 가지가 있어요. 재분류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 근데 되는 게 3개 있고 안 되는 게 3개 있다고 했죠. 그럼 되는 거 3가지 뭐가 있었어요? 파란색 한번 써볼게요.
자, 우리 FVOCI 채권, 해외 사업장 재무제표 환산 손익, 파생 상품 평가 손익, 우리 현금 유연매피 효과적인 부분 기타 포괄 손익 하죠? 요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외 사업장 재무제표 환산 손익이죠? 그래서 자산은 뭘로 해요? 마감 환율로 환산한다. 이렇게 그죠? 그다음에 자본은 뭘로 하냐? 최초 거래 당시 환율로 한다. 손익은 뭘로 하냐? 평균 환율을 쓴다. 그럼 대차가 안 맞아요. 걔를 뭘로 한다? 기타 포괄 손익한다. 우리 기출문제 다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재벌이 좀 안 되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FVOCI 주식. 그 다음에 재평가 잉여금. 그리고 지금 했던 확정급여 채무에 대한 재측정 요소. 이건 재벌이 좀 안 된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58번이 우리 문제 답이 되고 맞는 걸로 하고 58번이 우리 시험에 처음 나왔다. 요 문단이. 여기 확정급여 부채나 자산은 재무제표 인식된 금액이 보고 기간 말 결정된 금액과 중요한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의 주기를 두고 결정한다. 이렇게. 그래서 뜬금없지 마시. 요 58번. 기존에 안 나왔던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문제 내기가 좀 우리 이제 IFRS 들어오고 좀 편한 게 뭐냐? 기준서에 있는 조문, 그거는 그냥 그대로 갖다 놓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알아요. 왜냐면 기출문제를 본인이 쭉 검색을 하거든요. 없네, 이 문장. 하나 내야지. 왜? 성의 표시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기존에 안 나왔던 문장에 대한 성의 표시를 해주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우리 또 11번부터 또 보겠습니다. 11번.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는 아주 좀 손쉬웠습니다. 자, 11번도 쉬워요. 11번도 뭐냐? 이거 자체가 기말 대손 충당금이에요. 그러니까 기말 매출 채권의 손실 충당금 차감후가 6,600일 때 차감전 얼마냐? 이거 다 이런 거 했었잖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냐? 이게 BS가 있으면 여기 채권이고 이걸 구하는 거예요, 얘를. 그 다음에 여기 대손 충당금 되고 손실 충당, 손충이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요걸 빼요. 그랬더니 요게 6,600이더라. 이 문제는 빨리 뭐냐? 손실 충당금이 얼마인지 찾아야 되는데, 자, 그걸 찾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여기 있죠? 우리 손실 충당금 계정이에요. 손실 충당 계정. 기초에 1,000원이에요. 여기. 이거 알죠, 여러분? 기초 기말.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증가 감소. 여기가 손상 차손. 대손상합비예요. 여기가 대손 발생. 색깔을 좀 빨간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초에 얼마냐? 1,000원. 그 다음에 단기 중 회수 불능 대손 처리한 거 요게 400원. 대손 발생. 기말결 이게 추가로 설정했죠? 그게 손익계산서에 대손상합비라고 얼마냐? 여기 800이라고요. 기말은 얼마가 된다? 1,400이고 이 1,400을 여기다 쓰라고요. 그럼 A에서 1,400을 뺀 6,600에다 1,400을 더하면 얼마가 되냐? 여기 3번에 있는 8,000이 된다. 3번에 있는 8,000. 그래서 문제 자체가 여기 11번까지도 크게 뭐 어려웠거나 한 문제는 없다. 그냥 왜 이렇게 문제가 수월하게 잘 풀릴까? 물론 올해 경제학이 어려웠대요. 경제학이 매우 좀 어려웠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아까도 제가 경제학 선생님 좀 뵀었는데 이렇게. 근데 아무튼 경제학 그래서 표정이 어두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렵다. 이렇게 경제학이 이렇게. 그리고 회계학은 좀 그나마 좀 수월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마 회계 때문에 이렇게 막 힘들거나 한 분은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자, 다음에 우리 12번부터 12번. 자, 12번에 좀 별표 치시고, 그나마 혹시 좀 실수할 수 좋은 게 여기 있는 12번이 조금 실수할 수 있다. 그래서 질문이 제일 중요해요. 무형자산인 개발비, 상각비를 물어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연구비나 이런 것들은 다 비용 처리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중요한데 1월부터 6월 말에서 발생한 인건비와 재료비의 합계액은 총 20만 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 보세요. 4월 초부터 개발 단계에서 지출이 개발비 인식 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여기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뭐냐면 이게 이제 X1년도라고 한다면 개발비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이 언제냐? 그럼 여기 7월 1일서부터는 상각을 좀 이따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여기 4월 1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개발비가 돼요. 여기가 개발비 이렇게. 자, 이때 뭐라고 줬냐면 이렇게 줬습니다. 1월부터 6월 달까지가 총 20만 원이고 매월 균등 발생했잖아요. 매월은 필요가 없어요. 아무튼 여기 보세요. 이만큼이 20만 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여기 부분이죠. 그게 얼마냐? 10만 원이라고요. 이렇게. 자,
자,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여기 나와 있는 이게 인건비, 재료비죠. 마치 뭐하고 똑같냐? DM, DL, OH 이런 게 있다면 얘네들은 DM, 그 다음에 DL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OH가 있어요. 자, 1월 초 개발 단계에서만 사용하는 기계장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잔존가치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를 개발비에 더해주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중체감법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중체감법은 정률법처럼 생각하시고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연수학계법이고 정액법도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제가 시험장에 갈 때는 이중체감법도 봐야 된다. 왜? 아주 가끔 뭐냐? 7, 8년에 한 문제 정도씩 이중체감법이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중체감법이 정말로 한 7, 8년 만에 처음으로 또 한번 등장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내용률 속에 10년이니까 정액법은 10분의 1 삼각이에요. 이중체는 2배죠? 10분의 2, 즉 5분의 1 삼각이 된다. 5분의 1. 그러면 여기 보세요. 12만 원에 이제 기계장치를 취득했으니까 12만 원을 5로 나누셔야 돼요. 중요한 게 1,000원을 빼면 큰일 난다. 그죠? 12만 원 5로 나누면 얼마냐? 이게 24,000원이에요. 자, 24,000원은 1년치 삼각비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얘는 언제냐? 1월 초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6개월치 삼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 6개월치라고. 그럼 6개월치 12,000원이에요. 그럼 얘랑 똑같죠? 뭐냐면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1년에 12,000원이라고요. 근데 언제부터 자산인식 요건을 충족해요? 4월 초부터. 그럼 걔는 얼마? 6,000원이죠. 그래서 개발비는 얼마냐? 106,0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다음부터 여기서부터요. 7월 초부터 기술이 사용 가능해서 실제 생산에 사용한다. 개발 기술이 사용 그 얘기 뭐냐? 7월 초부터 상각. 6개월치만 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기 106,000원을 개발비는 내용연수가 10년이에요. 10으로 나누면 1,600원이에요. 1년치가. 근데 7월 1일부터죠. 6개월치. 12분의 6을 곱하죠. 절반. 5,300. 답이 3번에 있는 5,300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자, 이 문제를 하실 때 이제 다음처럼 이제 생각하셔도 돼요. 뭐냐면 자, 요거 20만 원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기계장치, 여기 감가상각비가 있어요.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그거 12,000원이에요. 그럼 21만 2천인데 4월 1일부터는 절반. 그럼 얼마가 되냐? 10만 6천이 개발비예요. 앞에 있는 거는 이제 뭐가 되냐? 자산 처리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10만 6천에 대해서 7월 1일부터 삼각한다. 7월 1일부터 삼각해야 된다. 그래서 12번이 아마 이제 그 시험장에서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 12번이 좀 복잡해 보이기도 하고 왜? 지금이야 이제 마음이 평온하지만 이렇게. 근데 시험장에서는 막 마음이 막 급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 12번을 아마 제일 어려워하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은 또 다시 또 엄청 쉬워져요. 13번 거의 뭐 충격적이 13번은 우리 금융상품 표시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2번 보세요. 자기 지분 상품이 자기 주식이라고 다 썼는데 그죠? 이렇게 자본 차감 좋죠? 자, 자기 지분 상품 매입, 매도, 발행, 소각하는 경우 손익의 발생 그게 뭐예요? 자기 처분이익이나 처분 손실, 감자 차익이나 감자수 걔는 뭐예요? 단기 손익 아니죠. 그러니까 처분 이익은 뭐가 된다? 걔는 자본이익금. 처분 손실은 자본 조정되죠? 아무튼 단기 손익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2번을 틀린 번은 없을 거다. 2번을 틀린 번은 없을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지분 상품 보유자에 대해서 분배, 이게 배당이죠. 이렇게 자본으로 직접 인식한다. 이런 뜻. 그리고 자본 거래의 거래 원가이죠. 신주 발행비 생각하면 돼요. 자본 차감하죠. 우리 신주 발행비 여기서 써볼게요. 신주 발행비. 이렇게 그 항목을 잘 봐두시라. 그 항목을 잘 봐두시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금융부채인 금융상품이나 금융부채인 구성 관련 생기는 이자 배당 손익은 수익이나 비용으로 단기 손익에 인식한다고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리 상환 우선주가 있었어요. 근데 얘를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우리 기출문제도 있잖아요. 여러분 7급 기출문제도 상환 우선주 이렇게. 근데 이 상환 우선주가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얘가 특히 누적적 상환 우선주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배당은 뭘로 인식한다? 이자로 인식하죠.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단기 손익으로 인식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거 한 번씩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거 인식간 자산부채에 대한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갖고 있고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해야 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금융 부채를 상기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튼 13번도 뭐 다른 거를 읽어서가 아니고 그냥 2번이 너무 명쾌하게 그냥 바로 답을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아마 13번도 틀린 분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제 우리 14번 보죠. 14번. 자, 14번도 여러분 아마 틀린 사람 없을 거예요. 14번도. 자, 얘는 회계 정책 변경, 추정치 변경, 오류 수정이죠. 자, 옳지 않은 게 뭐냐. 근데 2번은 여러 번 나왔잖아요. 여기 보세요. 회계 정책 변경, 과거에 발생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새로운 회계 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회계 정책 변경으로 보지 않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원래 이 정책 변경은 뭐예요? 기존에 하던 걸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회계 정책 변경에는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해서 중요하지 않았던 거래에 대해서 새로운 회계 정책을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얘는 회계 정책 변경을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회계 정책 변경을 보지 않는 두 가지 이미 기출로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2번 손쉽게 잘 찾으셨을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회계 정책 변경 사회 이게 있었죠.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럴 때는 회계 정책을 변경할 수가 있다. 회계 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기준서의 변경이죠. 기준서에서 변경하라고 그러면 당연히 변경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비교 표시된 하나 이상 과거 기간의 비교 정보에 대해서 특정 기간에 미치는 회계 정책 변경 영향을 실무적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실무적 소급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회계 기간 자산부채 기초장부금액에 새로운 회계 정책을 적용하고 그에 따라 변동하는 자본 구성 요소의 기초금액을 이게 뭐냐 써놓으세요? 소급법이라고요. 소급법. 근데 소급 적용에 한계가 있다. 그럼 할 수 있는 만 최대한 소급을 해서 가라 이런 뜻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정책 변경 소급법, 추정치 변경 전진법, 오류성 소급법이죠. 그거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1번 지문도 마찬가지예요. IFRS에서 특정 범주별로 서로 다른 회계 정책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사한 거래 등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회계 정책을 적용한다. 막 계속 바꾸거나 하지 말고 일관되게 적용을 하라. 답은 2번이 되고 아마 14번도 틀린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 자, 그다음에 15번이죠. 수익인식을 좋아하시나 봐 이렇게. 그래서 건설계약 이렇게. 근데 건설계약 중에서도 아주 기초적인 그런 내용이 된다. 기초적인 그런 내용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먼저 X1년도인데 여기 계약 부채 요 금액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X1년도 진행률인데 여기 보세요. 이거를 좀 요걸 위에다 써주면 더 좋은데 일부러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진행률이니까 여기 10만 원이에요. 그리고 총 원가가 100만 원이니까 얘는 진행률이 10%입니다. 그 다음에 X2년도 어떻게 돼요? 발생원가 누적치가 얼마? 30만 원이죠? 총가 150이죠? 150에 30이니까 20%라고요. 자, 도급금액은 변화가 없어 200만 원. 그러니까 수익은 뭐예요? X1년도도 20만 원, X년도도 20만 원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면 1번 학교에서는 여기 X1년도 말 계약 부채 등 하려면 제가 이런 거 기억나요, 여러분? 자, 이게 미성공사가 되고 이게 누적 수익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누적 청구액입니다. 그럼 첫 해년도는 어떻게 되냐? 누적 수익, 첫 해는 진행이 10%예요. 그럼 200에 10%니까 얘가 20만 원이라고요. 근데 여기 청구액이 이거 25만 원이죠? 그러니까 5만 원이 초과 청구 공사예요. 여기 1번은 뭐가 틀렸어요? 계약 부채는 맞는데 4만 원이 아니고 5만 원이 된다. 4만 원이 아니고 5만 원이 되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해볼게요. 2번. X2년도 말 계약 자산은 얼마냐? 그래서 제가 파란색 한번 해볼게요. 파란색. 자, X2년도는 어떻게 돼요? 진행 20%죠? 그러니까 X2년도 할 때는 얘가 얼마로 바뀌어요? 40만 원으로. 진행 20%는 200에 20% 40만 원. 청구액은 누적 청구액. 35만 원이죠. 여기 35만 원. 그러니까 5만 원이 계약자. 그게 답이 2번이라고요. 그렇죠? 요거 막 붕괴 쓰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림 그렸었죠? 그러니까 이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2번을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2번을 바로 한번 해보자. 자, 2번은 뭐냐? 요게 미성공사가 되고 요게 누적 수익이에요. 그럼 X2년도 진행률 얼마? 이게 30만 원이고 150분의 30이니까 20%예요. 그럼 미성공사 누적 수익 200에 20%니까 여기 40만 원이라고요.
이렇게. 자, 이제 그다음에 대금 청구액 있죠? 얼마냐? 2년 동안 누적 청구액이라고 했잖아요. 3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5만 원만큼이 계약 자산 미청구. 답이 2번이다. 그다음 3번은 계산 문제가 아니에요. 청구액하고 여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수액이죠. 회수액. 그래서 회수액은 얼마예요? 25만 원이죠. 그러니까 2번은 공사 미수금 5만 원이 아니고 이거 얼마? 10만 원이죠. 5만 원이 아니고 얼마가 된다? 10만 원이 된다. 10만 원. 그 다음에 X년도 공사 수익은 얼마냐? 20만 원이죠. 왜냐하면 도급 금액은 변화가 없어요. X는 진행률 10%, 여기 20%. 그럼 X년도의 증분 진행률 10%죠. 200만 원 10%니까 20만 원. 그러니까 수익이 어떻게 돼요? 얘도 20만 원, 얘도 20만 원. 이렇게. 원가는 얼마? 여기 10만 원이 되는 거고 여기 20만 원 되는 거지 이렇게. 손익이 여기는 없고 여기는 10만 원만큼 이익 나고 이렇게. 그래서 역시 15번도 틀린 분은 없을 거다. 틀린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추정한다. 한번 보시고 자 이제 다음 문제 보죠. 16번. 아 이거 16번도 좀 안타깝습니다. 16번도 개인적으로는 이거 엄청 쉬운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정부 보조금에 대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자산 차감하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감가상각비가 있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어요. 아 그래서 이거 보고 참 제 수업 시간 맨날 강조했잖아요. 이렇게 우리 분계 같은 거 그 쓸 때를 좀 잘 보셔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산 차감법이라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자, BS에 자 우리 기계장치는 72만 원이죠. 여러분 제가 공색엔 띄고 이렇게 칸이 없으니까 72만 원. 에이, 다시 써요. 네, BS가 있으면 기계장치가 72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이 18만 원, 여기 보조금이 18만 원 된다. 그 다음에 잔존가치 6만 원에 내용연수가 6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 이렇게. 그럼 자산차감법이라면 어떻게 되냐? 상각을 다음처럼 하셔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기계장치 72만 원에서 6만 원을 빼세요. 얘를 6년 나누자. 66만 6이니까 11만 원이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분계가 이거예요. 감가상각비 있죠? 감가상각비. 그래서 얼마냐? 11만 원. 그리고 여기 누계액이 11만 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보조금도 6년 동안 없애줘야 돼요. 그럼 18만 6년 3만 원 되죠. 그러니까 보조금 3만 원 없애면서 여기다 감가상각비를 쓰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감가상각비를 물어보면 8만 원이라고요. 누계액은 11만 원이에요. 누계액은 11만 원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한다고요. 내가 낸 돈만 가지고 계산을 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낸 돈이 뭐냐? 72만에서 18만을 빼면 이게 54만 원이라고요. 여기가 70엔 18만에 54만 원이잖아요. 이렇게. 그럼 54만 원에서 잔존가치 6만 원이 있어요. 53만 6만 원이면 48만 원. 걔를 6년 나눠보세요. 그럼 감가상각비 8만 원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를 8만 원으로 생각한 분이 있어요. 여기 8만 원 아니다. 11만 원은 11만 원. 이렇게 여기 11. 그래서 여기 1번은 이제 11만 원이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제가 표시해 볼게요. X1년도 말에 분홍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감가상 누계액이 11만 원이라고요. 그다음 보조금이 3만 원이 없어져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제가 3만 원 없애잖아요. 그러니까 15만 원 남는다고요. 요게 15만 원만큼이 여기 15만 원만큼이 남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얼마가 돼요? 72만에서 여기는 26만을 빼보자. 72만에서 26만. 그럼 여기 46만 되죠? 그 장부가치가 46만 원이 된다. 그게 2번이라고요. 그래서 정보보조금을 자산차감법이에요. X1년도 말 장부금액은 46만 원이죠. 그리고 걔를 갖다 빨리 하는 건 뭐예요? 처음부터 54만 원이었고 1년마다 8만 원씩 없어요. 54만에서 8만 원 빼보라고요. 그럼 46만 원이죠. 그럼 46만 원. 그게 어떻게 되냐? 72만에서 보조금 15만 원, 누계액 11만 원. 그래서 46만 원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뭐냐? 이연수입법으로 써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 분계를 적을 때 우리가 분계를 적을 때 여러분 이 자리 여기 이연수입법은 정보보조금 수익이라고요.
수익을 3만 원 인식하죠. 자산 차감은 감가상각비를 차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조금이 마이너스 자산이에요. 자산을 생각하면 감가상각비가 나와요. 마이너스 자산 생각하면 마이너스 감가세 나오죠. 마이너스 상각비. 이연수익법은 뭐냐? 수익을 이연시키면 부채가 돼. 부채법이죠. 그래서 이연됐던 그 이제 쉽게 말하면 수익이 실현되면서 뭐가 되냐? 수익으로 전환된다. 그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요거 이게 3만 원. 자, 그래서 정부보조금 이연수익으로 표시했어요. 그러면 X2년도 말 기계장부금액인데 여기 보세요. 자, X2년도 말 자산차감법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제가 마저 써볼게요. 까만색으로. 상가를 한 번 더 하니까 여기가 22만 원이라고요. 15만 원에서 3만 원 빼 여기 12만 원이라고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뭐가 되냐? 자산 차감법이다. 지금은 요게 자산 차감법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럼 얼마가 돼요? 38만 원이라고요. 38. 그러니까 72만에서 34만을 빼라. 그러면 여기 38만이죠. 그 다음에 이연수익법은 보조금을 대변에 쓰라고요. 12만 원을 이렇게 잔액을. 그럼 72만에서 22만을 빼니까 얼마가 된다? 50만이 된다. 여기가 47만이 아니고 50만 돼야 된다고요. 47만이 아니고 50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16번 이게 틀리면 참 너무 좀 안타깝다. 이게 16번 틀리면 안 되는데 16번 틀리면 안 된다. 두 개 다 물어봤어요. 이연수익법하고 자산차. 특히 여기 감가는 누계획 있죠? 감가상각비하고 달라요. 이렇게. 그러니까 감가상각비 합계액을 누계획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감가상각 누계액은 11만 원이에요. 그러면 X2년도 말에는 얼마예요? 22만 원이라고요. 여기가 만약에 X2년도 말이면 22만 원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써요. 감가상각비 합계는 16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자산차감법 하면 X1년도 X는 감가 합계는 얼마냐? 그러면 16만 원. 22만 원 하면 안 돼요. 그건 누계액이에요, 누계액. 그럼 제일 많은 질문이 뭐, 선생님, 감가상각비를 더하면 누계액, 보통은 맞죠. 근데 여기 정부 보조금 할 때는 누계획하고 감가상각비하고 일치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분계를 썼잖아요. 제가 분계로다가 여기 감가상각비는 11만 원이에요. 이런 식으로. 아니요. 감가상각비는 8만 원이에요. 누계획은 11만 원이죠. 자산차감법을 쓰면 감가상각비하고 누계획하고 일치하잖아요. 감가상각비하고 누계획하고 일치하지 않는다. 아무튼 여기 16번 조금 주의해서 잘 보시면 된다. 자, 다음에 17번이 또 황당할 수 있는데 여러분 15년 전에 이런 기출문제가 있어요. 그때 답이 1번 10이었어요. 여긴 1000이 되는 거죠. 숫자가 들어가지고 안 풀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 주당이익이죠. EPS. 자, 얘는 뭐냐. 당기순이익에서 우선주 배당을 뺀 다음에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인데 문제가 처음에 황당해 보여요. 왜? 당기순이익은 정상 숫자에 1,500. 자, 우선주 발행 주식수 뭐야 이게? 이렇게. 근데 여기 보세요. 액면이 1,000원이고 배당이 10%니까 100원이라고요. 100원 공두개지. 여기도 공두개 붙이라고요. 얼마냐? 372만 5천 원이라고요. 1,500에서 372만 5천 원을 빼보자. 그러면 요게 요 숫자가 얼마냐? 1,127만 5천 원이에요. 이게 처음에 이걸 안 빼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뭐냐면 이게 뭐지? 이상하네. 근데 밑에가 이 숫자배로 똑같이 나올 거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뭐냐면 1월 1일 얼마냐면 여기 발행주 만주예요. 근데 7월 1일 공정가치 5% 유상증자. 만주에 5% 7월 1일 날 500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11월 30일 중요했잖아요. 10% 무상증자. 기존주 따라가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10% 1000주. 여기에 10% 500주. 죄송해요. 50주. 7월이니까 12분의 6을 곱해야 돼요. 500에 12분의 6 하면 250. 50에 12, 25. 275. 11,275. 여기가 11,275. 어디서 많이 본 숫자, 1,000원. 사실은 센스가 있는 사람은 17번 문제를 보고 이거 왠지 15년 전 우리 기출문제 2010년도 이 문제가 있었어요. 이거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때가 더 어려웠어요. 얘보다 사실은 막 계산할 때. 근데 아무튼
17번 문제, 17번 문제. 요거 잘 보자. 17번 문제. 그래서 얘는 EPS에 대한 가장 뭐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시가 이해 유상증자도 아니고 이렇게 그다음에 희석 주당 순익도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그런 문제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8번인데 끝나고 선생님 정부에게가 좀 어려웠습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근데 그래도 국가에게 뭐 예규라든가 이런 거 안 나와서 그냥 수월하다. 그리고 사실 얘가 이미 옛날에 다 나왔던 거 이렇게. 그래서 18번 문제고 제가 이제 또 우리 정부에게서 요거 18번 문제, 요거 18번이죠. 자, 이게 우리 시험에 좀 어려운 게 우리 국가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회계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국가회계법이 있고요. 국가재정법이 있어요. 옛날에 다 했다니까 이게. 옛날 기출문제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근데 이게 이번에 나왔다. 나와서 좋다 이런 뜻이 아니고 마음 아프죠. 이거 더 하면 더 좋을 텐데 이렇게. 근데 어쩔 수가 없다. 그걸 뭐 다 잡아낼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2022년도죠. 2022년도. 국가에게 예규에서 막 3개 나와가지고 예규 막 죽기 살기로 했는데 그 줄은 또 안 나와요, 잘. 아무튼 시험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거 있다고 해서 그럼 내년에 분명히 국가회계법, 국가재정법도 막 미친 듯이 할 거예요. 과연 또 나올지 아니면 안 나올지. 그렇죠? 그래서 그게 좀 우리 시험에 좀 애로사항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아무튼 얘는 문제가 좀 쉬운데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게 정부에게 조문이기 때문에 숫자 같은 거를 좀 잘 봐야 된다. 여기 그러니까 이런 데가 잘못될 가능성이 매우 높더라 그런 뜻이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볼게요. 국가재정법상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달성한 이 결산 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이 아니고 2월까지다. 이렇게. 그래서 그게 어디냐면 이제 여기를 먼저 볼게요. 국가재정법에 보면 56조가 결산이에요. 자, 거기 보고 57조가 성인지 결산서입니다. 이거 좀 이따 좀 보고. 자, 이제 58조가 이제 요 문제 답이란 말이에요. 58조 가보세요. 여기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회계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말 작성한 결산 보고서를 여기 있죠. 2월 말까지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늘 농담 삼아 4월은 너무 길다.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문제 이제 답을 좀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가보시면 자, 국가재정법상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회계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결산 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가 아니고 2월 말까지예요. 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그러면 4월을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59조를 가보면 자, 기획재정부 장관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게 우리 원래 기출에 있었다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결산보고서 제출. 언제? 2월 말까지. 그 다음도 알아둬야 돼. 이렇게.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렇게 국가회계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해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주 4월 10일 여기 나오잖아요.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한다. 감사원에 제출한다. 그죠? 그래서 여기 4월 10일 괜히 4월 10일 쓴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좀 허탈하지만 요거. 제가 늘 얘기했어요. 이렇게 정부에게는 숫자 같은 게 여기 좀 잘못될 가능성이 좀 높다. 만약에 잘 못 찾는다면 이렇게 그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성인지가 있어. 성인지. 성인지가 뭐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됐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이게 바로 성인지죠. 그래서 그게 요 위에 있는 겁니다. 성인지 결산서 작성이 된다.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된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돼. 이걸 우리가 성인지 결산서라는 말을 성인지 결산서라는 말을 사용한다. 그래서 제가 뭐 이게 좀 화장실 같은 것도 아무래도 이제 뭐냐면 똑같은 인원이다 그러면 여성분들도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하니까 화장실의 숫자를 더 남자보다 더 많이 해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여기 나와 있는 성인지 여기 나오는 결산서가 된다. 아무튼 이 성인지 뭐 감수성 이런 말 많이 쓰니까 아무튼 그거 잘 봐두시고 그다음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여기 나와요. 국가회계법상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국가회계법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통합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라. 이렇게. 그리고 국가회계법상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중앙관서 결산보고서를 통합해서 국가의 결산보고 작성한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은 다음에 누구한테? 감사원에 4월 10일까지 제출하라. 그게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얘는 어디에 있냐? 이 내용은 국가회계법에 있다고요. 국가회계법 3장 결산에 있다. 여기 있죠. 13조.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 말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통합한 결산본을 작성하라. 그 다음에 여기 3항입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중앙관서 결산보고 통합해서 국가의 결산보고 작성한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회계법. 그 밑에 있는 게 국가재정법이 된다. 아무튼 그래서 요거 보고 또 처음에 이제 18번 보고 마음이 좀 무겁다 이런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9번은 좀 쉽죠. 19번은 저희는 뭐냐, 국가회계하고 지방회계.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국가회계는 평가 규정이 있어요. 재평가도 되고 유가증권 평가가 됩니다. 근데 지방회계는 평가 규정이 없더라. 그거를 잘 기억해야 돼요. 여기 보세요. 국가회계예요. 채무증권이 채권은 취득원가가 아니고 상각 후 취득원가다. 지분증권이에요. 취득원가. 다만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있으면 걔는 공정가액을 평가한다. 근데 이 문장이 지방에게는 없다라고 누누이 강조했죠. 그리고 장부가액 공정가치에는 순자산 조정. 재정운영 결과가 아니고, 그죠? 이게 재정운영 결과는 당기손익. 순자산 조정은 기타 포괄손익의 느낌이라고 해서, 그죠? 여기다 뭐예요? 재정운영 결과 쓰면 틀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국가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상 정부 출자금이지. 이게 올해 개정돼 가지고 올해 처음 나온 거예요, 이게. 이게 19번 문제죠. 그래서 여기 잠깐 보시면 19번 문제입니다. 뭐 중요해서가 아니고 제가 정부에게 특강 뭐 이런 거 하면서 했었어요, 여기. 국가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2가 정부 출자금이고 요게 신설됐다고 이렇게. 그래서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정부 출자금은 출자액 또는 매입가액에다 부대비용을 더하고 품목별 여기 총평균법 등을 적용해서 산정한 가액을 취득 원가로 한다. 그 문장이 여기 있죠. 여기 2번. 자, 다음 여기 3번. 지방회계죠.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장기투자증권 매입가액 부대비용을 더하고 종목별로 총평균법. 재고자산은 선입선출법. 유가증권은 총평균법이 된다. 이게 답이 4번인데 이게 지방회계예요. 비화폐성 외화자산 외화부채죠. 회계연도 종료연지 이게 바로 뭐 마감환율 이거 아니다. 거래 당시 환율을 써야 된다. 역사적 환율을 써야 된다. 그래서 조문으로 말하면 여기 있죠. 자, 지방자치단체 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가 외화자산 외화부채인데 여기 있어요. 화폐성이에요. 자, 걔는 뭐냐? 회계는 종료연지 적절한 환율이죠. 마감환율이라고요. 비화폐성이에요. 이렇게. 그럼 얘는 뭐냐? 자산 취득하거나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환율이죠. 즉 역사적 환율을 쓰라. 역사적 환율을 쓰라. 이게 국가회계랑 다른 건 뭐냐? 국가회계는 비화폐성이 뭐냐? 역사적 원가를 측정하는 게 있고 공정가액 평가하는 게 있죠. 지방회계는 공정가액 평가가 없어요. 즉 재평가 모형이 없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국가회계랑 얘가 좀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방회계는 무조건 역사적 원가로 한다. 이렇게 역사적 환율로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여기 나와 있죠. 요거. 그래서 19번은 아마 다 맞췄을 거예요. 이렇게. 당연히 여기 있잖아요. 비화폐성이에요. 회계는 종료연지 환율이 아니라고요. 이게 마감환율이라고 했죠. 그렇죠? 화폐성이 마감환율. 비화폐성은 거래 당시 환율을 쓴다. 즉 역사적 환율을 써주셔야 역사적 환율을 써주셔야 된다. 자, 다음에 20번이 이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 20번 이렇게. 근데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뭐냐? 센스가 좀 있어야 된다. 사실 뭐 센스를 좀 찾기가 좀 어렵긴 어렵지만 그래서 자, 얘도 제가 이제 해설을 좀 이렇게 추가해서 좀 보면 이미 다 하긴 했어요. 뭐냐면 재정운용표가 있는데 24조가 재정운용표 뜻이고 25조, 26조를 제가 구분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25조는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용표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제가 여기다 이제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자, 성질별 재정운용표 할 때 중앙관서 기금의 경우에는 이전, 즉 국세 수익이 없어요. 이전 수익, 국가 운영 수익으로 구분해서 수익을 표시한다. 성질별로 할 때. 그 다음에 26조가 국가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써놨죠. 성질별 할 때 얘가 더 들어간다.
얘가 더 들어간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순자산 변동표라는 게 있어요. 그죠? 이렇게.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중앙관서나 기금할 때는 그게 있는데 우리 순자산 변동표 할 때 국가에게는 없다. 그 양쪽의 차이를 좀 강조했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국세 수익이 있냐 없냐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답을 먼저 좀 해보면 여기 3번에 보시면 핵심이 이거라고요.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성질별 재정운영표죠. 여기 국세 수익 들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전 수익 및 국가 운영 수익, 여기 국세 수익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비용은 이전 비용 및 국가 운영 비용이 된다. 그래서 다시 여기 봐보겠습니다. 자, 뭐냐면 요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25조를 묻는지 26조를 묻는지를 보라. 25조란 말이에요. 중앙관서 또는 기금. 자, 거기에 성질별에는 수익이 어떻게 된다? 이전 수익 및 국가 운영, 여기 국세 수익이 안 들어간다고요. 자, 그런데 여기 보겠습니다. 얘는 국가죠. 국가의 성질별 재정운영표에는 수익이 뭐가 들어요? 국세 수익이 들어간다. 국세 수익. 국세 수익이 들어간다. 요게 시험은 요게. 이렇게. 요거 잘 보시고 나머지 잠깐 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중앙관서 기금의 재정운영표는 프로그램별로 해도 되고 성질별로 해도 된다.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추가됐다고요. 이렇게 올해부터. 그러니까 작년도까지는 얘밖에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재정운영표 하면 당연히 프로그램별이죠. 성질별이 추가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죠.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를 통합 작성하는 여기 국가의 재정운영표죠. 그러면 분야별 재정운영표와 성질별 재정운영표로 구분해서 나타낸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죠. 여기 25조예요. 여기 보시면 25조는 중앙관서 또는 기금이죠. 여기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와 성질별 재정운영표. 자, 그런데 그거 한 번씩 보시고 25조 보시고 자, 그 다음에는 26조가 국가지요. 이렇게. 그래서 국가의 재정운영표는 뭐냐?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 통합 작성하는 국가의 재정운영표는 분야별 재정운영표와 성질별이죠.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제 분야별이다. 분야별 이런 식으로. 그 문장이 나왔다. 그 문장. 여기.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요거는 재정운영표 뜻이에요. 회계년 동안 수행한 정책 또는 사업의 원가와 재정운영에 따른 원가의 회수 명세 등을 포함한 재정운영 결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우리가 재정운영표라고 한다. 그게 어디 있어요? 24조. 여기 있죠? 24조. 재정운영표는 회계년 동안 수행한 정책 또는 사업의 원가와 재정운영에 따른 원가의 회수 명세 등을 포함한 재정운영 결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여기 나와 있는 20번 문제. 그래서 아마 여기 오답률이 제일 높았을 거예요. 이렇게 어디에 하냐. 근데 핵심은 여기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성질별 재정운영표죠. 여기서는 국세 수익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수익은 이전 수익 및 국가 운영 수익. 그죠? 국가의 재정운영표에서 국세 수익이 나온다. 그것만 좀 잘 체크하시고 그게 3번 문제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원가로 또 들어갑니다. 원가로 우리 21번부터 보겠습니다. 원가가 5개 나왔어요. 거의 5문제로 고착화되려는지 아무튼 또 뭐냐면 원가가 문제 내기 편해요. 개정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원가가 옛날에는 막 7급 시험에 한 문제도 안 나오고 그렇게 한 10년 정도 한 문제도 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문제 나오다가 3문제 나오다 이제는 이제 5문제로 거의 고착화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원가 수준이 낮아가지고 그냥 9급 기출문제 정도만 풀 줄 알면 돼요. 이번에 나온 시험 문제도 엄청 쉽습니다. 먼저 21번 뭐 충격적이죠. 이거 이미 한번 나왔었는데 단기 총 제조원가는 단기 발생원가죠. 그러니까 다음을 보자. 여기 WIP예요. 제공품. 우리 기초제공품은 전기 발생원가. 여기 이름이 단기 총 제조원가죠. 총 제조원가. 얘가 단기 발생원가입니다. 그다음 여기 CGM이 뭐예요? 단기 제품 제조. 이게 완성품 원가니까 단기에 완성돼서 제품으로 대체된다. 그 얘기 뭐냐? 요 다음 계정이 제품 계정이라고요. 피니시고 제품. 인류 대체되는 거. 이거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예요. 그러니까 얘는 단기 총 제조원가가 아니고 단기 제품 제조원가다. 근데 이거 9급 기출에 있다고요. 이 문제가.
그러니까 아마 21번 문제를 틀리면 안 된다. 21번 틀렸다는 얘기는 국어 기출을 안 풀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조드리는 게 국어 기출 문제는 자유자재로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제조기업의 제조원가에는 DM, DL, OH로 구성되며 판관비죠. 단기비용, 기간비용 처리다. 너무 쉽습니다. 직접비는 뭐예요? 원가 대상의 추적을 통해서 집계되는 거고 간접비는 배부 기준을 통해서 그죠? 뭐 인과관계 기준이다, 그죠? 뭐 부담 능력 기준이다, 수혜 기준이다. 원가 대상에 배부된다. 우리 엘로케이션이라는 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다음 원가는 원가 정보 활용 목적에서 다양하게 분류되죠. 그 직접비, 간접비도 있죠. 관련 원가, 비관련 원가, 통제 가능 원가, 뭐 통제 불능 원가. 걔는 성과 평가할 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하다. 측정 방법도 달라진다. 아무튼 21번은 아마 틀린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다음에 22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22번도 우리 정상 원가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이거 기억나죠? OH. 왼쪽이 뭐예요? 실제 발생액. 오른쪽이 뭐죠? 예정 배부액. 근데 예정 배부액은 뭐냐?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조업도예요. 그리고 예정 배부율은 어떻게 구해요? 예산을 지금 우리가 구하는 정상 조업도죠. 예정 노동 시간으로 나눠야 된다. 그래서 얘도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손쉽게 이거를 풀 수가 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OH가 있는데 실제 발생한 제조 간접비 420을 줬어요. 근데 얘가 20만 원만큼 과소배부죠. 여기 20이라고요. 과소배부. 여기가 실제고 여기가 예정 배부니까 그럼 여기 배부는 얼마예요? 400만 원이죠. 근데 400만 원은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조업도. 여기 실제 조업도를 줬어요. 2만 시간이라고. 얘가 2만 시간이에요. 그럼 여러분 400만 원 2만 나누면 얼마예요? 200이죠. 배부율이. 그럼 이 배부율은 어떻게 구하냐? OH 예산 600만 원을 몇 시간으로 나누면 200이 나오냐? 3만 시간이죠. 답은 3번에 있는 3만 시간이 된다. 아마 이것도 틀린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문제는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기준 조업도예요. 또는 정상 조업도예요. 3만 시간. 그럼 예산은 600만 원이니까 예정 배부율은 200이에요. 실제 조업도 2만 원 곱하면 400만 원이 배부되는데 실제는 420이니까 20만 원 과소 배부죠? 그 가장 기초적인 거. 그리고 이미 우리 기출 7급에도 있고 9급에는 늘 나오는 게 22번. 그러니까 22번을 틀려서는 곤란하다. 22번 틀릴 수가 없다. 틀려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3번 문제 보죠. 23번 문제. 자, 우리 23번은 고조전법이죠. 우리 지난번에 학습곡선 나와서 학습곡선. 그죠? 이번에 고조전법. 자, 고조전법의 생명은 뭐냐? 얘가 X고 얘가 Y예요. 최저 조업도, 최고 조업도죠. 그러니까 조업도가 제일 낮은 건 제일 높은 거니까 아닌 거를 빨리빨리 지워놓으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식을 세워야 돼. Y는 A 플러스 BX인데 뭐부터 구해요? B값부터. B값 어떻게 구해요? X의 변화량 델타 X분의 델타 Y. 그렇죠? X의 변화량이 얼마예요? 100단위 증가했더니 Y가 5만 원 증가했죠? 공 두 개 지우라고요. 얼마냐? B는 500이 된다. 그러니까 Y는 A 플러스 500X예요. 그 다음에 점 하나 넣어야 돼요. 이왕이면 뭐냐? 원래 저점을 넣으면 좋은데 얘는 계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고점을 넣어보자. 여기다 400을 넣어보자. 왜냐면 300보다 여기 500 곱하기 400 하면 얼마예요? 5사 20만 원인데 여기 100만 원 돼야 돼요. 그럼 A 값은 얼마가 된다? 80만 원 되죠.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식을 세우죠, 식. 그 식이 뭐예요? Y는 80만 더하기 500X라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가 민감도 분석이라고 국어기출이 맨날 나오는 거예요. 자, X는 초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 투자로 고정비가 20만 원 고정비가 추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고정비가 20만 원 추가 발생해요. 그럼 고정비는 얼마가 되냐? 100만 원이죠. 그러니까 Y는 100만 원 더하기 그 다음에 변동비가 여기 보세요. 80%가 감소돼요. 그죠? 이렇게. 그럼 얼마가 되냐? 500에 80%는 500
58, 40, 400이 감소니까 100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80%가 감소하면 20%가 남죠. 20%. Y는 10,000 플러스 100X가 된다. 자, 그 다음에 내년도 1분기에 500단위 생산한대요.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가 500단위죠? 5만 원. 그럼 얼마? 105만 원. 그래서 아마 여러분 23번도 틀리기가 거의 어려운 문제 아닌가. 그래서 아마 정부회계가 좀 약간 어렵다면 어렵죠, 사실은. 정부회계가. 그렇지만 원가가 하니까 거기서 좀 점수가 좀 많이 보충이 된다는 뜻이에요. 올해 우리가 52명 선발이니까 52명. 그렇지? 그러니까 인원도 좀 적고 해서 좀 암울하죠, 이렇게 좀 사실은. 근데 그래도 이제 문제 경제학은 좀 어려워, 좀 회계학은 조금 수월한 편이었어요, 이렇게. 자, 이제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24번도 쉬워요, 여러분. 24번도 표준 원가가 되고 우리 조업도 차이에 관련된 거, 이게 고정 제조 간접비죠. 그리고 얘는 뭘 물어봤냐? 기준 조업도 BQ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4번을 보고 다음이 떠올라야 됩니다. 자, 우리 FH는 뭐예요? 실제, 여기 예산, 배부의 기초, 신뢰배. 여기 FH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예산이 뭡니까? 이게 BQ 곱하기 SP라고요. 이게 뭐냐? SQ 곱하기 SP라고요. BQ 곱하기 SP. SQ 곱하기 SP. 여기 BQ를 구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됐죠? 그리고 얘와 얘의 차이가 요게 예산 차이. 얘와 얘의 차이. 요게 조업도 차이가 된다. 그 다음 이 SQ는 뭐?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투입량.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묶여서 보여야 돼요. 두 개가 뭐냐? 여기죠, 이거. 실제 생산량 8,000 단위고 제품 단위당 표준 기계 시간이 얼마예요? 5시간. 그러니까 58에 40이니까 여기가 4만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4만 시간이 된다. 그럼 제가 먼저 여기다 써볼게요, 여러분. 여기 실, 예, 배. 그 다음에 실제 제조 간접비, 고정제, 여기 170만 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예산 차이인데 10만 원 유료. 왼쪽이 자가 유료, 여기 180만 원이라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조업도 차이는 20만 원. 왼쪽이 커요, 불리한, 이게 20만 원. 불리한 차이. 여기는 얼마가 되냐? 160만 원이라고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 배부액이 뭐냐? 제가 파란색 써보겠습니다. 자, 요게 SQ 곱하기 SP라고 했잖아요. SQ가 4만이라고요. 그럼 4만 곱하기 얼마에 100? 4만 곱하기 40이죠. 그러니까 이 예산은 뭐냐? BQ 곱하기 SP라고요. 여기 40. 180만 원을 40 나눠. 그 얘기 뭐냐? 180만 원은 160만 원 더하기 20만 원이라고요. 160, 40 더하면 이게 4만이잖아요. 20만 원 45. 그럼 얼마가 된다? 5천. 4만 5천. 답은 2번에 있는 4만 5천 시간이. 답은 2번에 있는 4만 5천 시간이 된다. 그래서 사실은 뭐냐? 여기 보세요. 기준 조업도가, 여기 보세요. 여기 뭐냐면 표준 조업도가 여기 그러니까 SQ가 4만이에요. 근데 조업도 차이가 불리하잖아요. 4만보다 커야 되니까 1번을 찍으면 안 된다고요. 1번을 찍으면 안 된다고요. 1번을 찍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센스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 그죠? 여기 답응에서 2번이 된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된다. 답은 2번. 요거 우리 조업도 차이 있죠? 조업도 차이. 사실은 저도 뭐 제가 신이라면 이번에 조업도 차이 나온다. 그러면 딴 거 원가 안 하고. 근데 우리 이거 말고도 가격 차이 같은 거, 재료 투입하는 거 이런 거 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여기는 안 나왔지만 CVP니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니까. 종합원가도 마찬가지고, 우리 결합원가도 마찬가지고, 보조원가, 제조원 배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신이라면 어느 하나만 딱 하면 좋죠. 근데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 얘기는 만약에 제가 출제위원 들어가서 제가 뭐 낼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렇게. 그것도 제 마음에 따라 그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하는 거 해야지. 그러다가 또 한편은 뭐예요? 그냥 기존에 없는 거 한번 내볼까? 이럴 수도 있고요. 자, 아무튼 24번 있죠? 틀리면 안 된다. 24번. 이 정도는 뭐 가볍게 좀 풀어내야 된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깔끔하게 다시 써볼게요. 실제 발생액은 얼마였냐? 170만 원이었고 예산이 10만 원만큼 유리한 차이였어요. 10만 원만큼 페이버러블. 여기 얼마? 180만 원. 그 다음에 조업도 차이가 20만 원 불리한 차이입니다. 왼쪽이 그럼 불리한, 오른쪽이 작아요. 여기 160만 원. 근데 SQ가 뭐냐?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투입량. 이렇게 해서 실제 생산량이 8,000개고요.
한 개당 5시간. 이게 4만 시간이에요. 그럼 SP는 얼마가 되냐? 40이 돼야죠. 4만 곱하기 40. 그럼 얘도 SP가 40이라고요. 그럼 얘는 얼마예요? 4만 5천 곱하기 40. 답이 기준 조업도가 4만 5천이 된다. 기준 조업도보다 적게 했잖아요. 조업도 차이, 불리한 조업도 차이. 그래서 제가 늘 조업도 차이 개념을 설명드렸어요. 내가 헬스클럽 1년 끊었어요, 이렇게. 저도 이제 와이프한테 그 얘기를 했으면 와이프 운동하지 이렇게. 그래서 제가 조건을 다, 왜냐면 제 와이프가 이제 그 예전에 이제 운동한다고 하고 나서 1년권 끊었어요. 며칠 나갈게요? 3일 나가, 3일. 3번 가, 3번.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만약에 이제 헬스클럽 이제 뭐 같이 다니자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200일을 나가자, 200일 이상. 그거 할 자신 있으면 같이 가는 거, 아니면 안 하는 거, 그렇게. 그죠? 저는 300일 이상 나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 뭐 연중 무휴래, 이렇게. 무조건 나가지, 이렇게. 별 큰 문제가 없는 한 무조건 가서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아무튼 이거 할 때 뭐냐? 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4만 5천 시간을 해야 되는데 4만 시간밖에 못 한 거예요. 찜찜하죠. 왠지 손해보는 느낌 나고, 그죠? 그게 바로 뭐냐? 불리한 조업도 차이가 된다. 불리한 조업도 차이가 된다. 아무튼 그 조업도 차이 개념 잘 봐두시고. 자, 마지막 25번 보겠습니다. 25번. 자, 25번도 여러분 쉬워요. 25번도. 자, 25번을 우리가 이 특별 주문인데 여기 보면 최저 판매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뭐냐면 대체 거래로 풀어도 돼요. 그러니까 공급사업부 최소 대체 가격으로 풀어도 되고.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뜻입니다. 두 가지 방법. 그리고 얘를 할 때는 항상 머리에 다음처럼 나와야 돼요. 자, 뭐냐면 이게 회사의 최대 생산량이에요. 그리고 현재 이만큼 하면 이게 유유설비예요. 유유설비는 기회비용이 없어요. 근데 특별 주문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 빨간색 부분이 기존 판매를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얘가 기회비용이라고요. 이걸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얘를 이제 한번 2번에 걸쳐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번에 걸쳐서 풀어보겠다. 자, 이런 문제에서 먼저 고정비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문제풀이랑 상관이 없고, 하나 주의할 게 뭐냐? 변동 판매 관리비가 택배비라고요. 그런데 얘는 대량으로 하니까 여기도 신규 고객부터 200단위 특별 주문을 받았는데 특별 주문에 대해서는 변동 택배비가 50원이 감소해요. 100원이 되니까 50원에 해주겠다. 대량으로 하는 거니까 그냥 한 군데다가 대량으로 하자니까 택배 아저씨가 그냥 야, 그 반값 해줄게. 차 한 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아무튼. 자, 먼저 여기 보겠습니다. 자, 엑셀이런데 900단위를 단위당 1000원에 판매할 걸 예상하고 있고 최대 생산 능력은 1000단위저니까 뭐냐? 그림을 그려볼게요. 최대 생산 능력은 1000개고 현재 900개를 팔려고 하는 계획. 그러니까 여기 100단위가 유유설비예요. 그런데 특별 주문이 몇 단위가 들어와요? 200단위 들어오잖아요. 200개. 그러면 파란색 기존 판매 포기, 이게 기회비용 된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 주문 단가를 줘요. 그럼 그 주문 단가를 가지고 손익이 얼마냐? 예를 들어서 900원씩 주문 들어왔어요. 1000원짜리인데 그럼 이익이 얼마냐? 그게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얘는 뭐냐? 손실을 보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한국이 제시할 수 있는 특별 주문의 단위당 최저 판매 가격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손익이 나지 않을 금액이 얼마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특별 주문 수락시, 자, 이익이 증가하는 게 있고 감소하는 게 있다. 그럼 이익 증가하는 게 뭐냐? 200단위에 대해서 주문 단가, 그걸 우리가 A라고 하죠. A. 그 다음에 여기 변동비가 요거 해볼게요. 여기 DMDL VOH가 600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택배비가 50원이에요. 여기 50원이 감소해서. 그러니까 650원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익이 감소해요. 요 파란색, 요 100단위는 기존 판매는 1000원이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기 보세요. 1000원이고, 여기 택배비가 있죠? 700원을 빼셔야 돼요. 그래서 기존 판매 UCM이 300원이다. 요게 3만 원. 그러니까 여기가 3만 원이 돼야 되니까 이게 0이 돼야 되니까 제가 써볼게요. 200에 A-650이 3만 원이 돼야 된다. 그럼 200으로 나눠요. 그럼 3만 200 나누면 150이죠? 넘겨요. 그럼 A는 800원 된다. 그 얘기는 뭐냐? 800원 하면 손익이 안 나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보통 얘를 풀 때 어떻게 하냐면 이게 대체거래에서 나와요. TP라고 해서 공급사업부 최소 대체 가격이에요. 그리고 얘는 어떻게 구하냐? 변동비에다가 단위당 기회비용이에요.
그럼 변동비가 얼마냐? 특별 주문에 대해서 여기 보세요. 600, 여기가 100원에 50원. 변동비가 650원이라고요. 그다음 단위당 기회비용은 뭐냐? 아까 얘기했죠. 여기 파란 요게 기회비용이라고. 그러니까 기존 판매 포기죠. 기존 판매 포기가 100단이라고요. 기존에 700원 들여가지고 1000원 받았죠. 이렇게 얘를 단위당이라고 했잖아요. 200단이죠. 얘를 200. 그럼 요게 150원. 650에다 150 더하니까 얼마예요? 800원 이상 받아야 되죠. 공급사업부는 800원일 때가 손익이 하나도 안 날 때예요. 800원 이상을 요구할 거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대체 가격 구할 때 이런 방법을 씁니다. 이게 변동비에다가 단위당 기회비용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해볼게요. 이제 얘가 얼마냐라고 했을 때 여기 보세요. 이렇게 다 안 들어가네. 그냥 여기다 놓고 할게요. 여기 보세요. 자, 뭐냐면 얘는 최대 생산 1000단이에요. 저기 1000단이. 근데 현재 900단이 팔고 있어요. 유유설비가 100단인데 특별주문 200단이 들어오죠. 기존 판매 같은 경우 기회비용이 있다고요. 그러면 특별주문에 대한 변동비는 얼마냐? 제조원가 600에다가 판관비 50원이니까 650원보단 커야 된다고요. 찍더라도 1, 2번을 찍으면 개념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기회비용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렇죠? 그럼 기회비용은 뭐냐? 단위당으로 하셔야 돼요. 그럼 기존 판매 100단위를 포기해야 돼요. 그럼 기존 판매 공원이익이 얼마냐? 100단위가 되고 걔는 기존에는 700원 생산해가지고 그러니까 600원의 판관비, 택배비가 100원 있어요. 700원, 1000원 파니까 1000 마이너스 300, 1000 마이너스 700에서 300이라고요. 즉 3만 원이 쉽게 말하면 기회비용이에요. 근데 이거를 단위당으로 환산하셔야 돼요. 특별주문 이렇게. 그래서 얼마가 되냐? 200개로 나눠주셔야 된다. 그래서 그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파란색 써보겠습니다. 파란색.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800원 구하는 게. 자, 원래는 여기 유유설비는 650원만 받으면 돼요. 얘는 650원만 받으면 됩니다. 근데 얘는 기회비용이니까 얼마를 받으면 원래는 1000원을 받아야 됩니다. 1000원을 받아야 된다. 근데 뭐냐? 특별 주문하면 택배비가 50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950원만 받아도 되니까 얘는 950원. 얘는 950원이 된다. 얘는 950원. 그래서 이게 평균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200단위 주문 들어왔는데 첫 번째 100단위는 650원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100단위는 950원 주면 된단 말이에요. 얘는 기회비용이 있으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당황하죠. 야, 똑같은 물건인지 왜 다르냐. 그러니까 내 스스로 평균을 내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라고요. 이렇게 더한 다음에 2로 나누자. 그럼 얼마예요? 그게 800원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지금 하는 이게?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100단위는 기회비용이 없으니까 변동비만 받으면 돼요. 두 번째 거는 원래는 얼마냐면 여기 어디 갔습니까? 50원 감소가 없다면 1000원을 받아야 돼요. 왜? 시장에 1000원에 내다 파니까. 근데 안에 쉽게 말하면 얘한테 대체를 하게 되면 특별 주문을 수락하게 되면 택배비가 50원이 줄어드니까 950만 받아도 된다면 950만 받아도 밖에 내다 1000원 받는 거랑 똑같은 이익이 난다. 이런 뜻입니다. 똑같은 이익이 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최초 100단위는 650원. 추가 100단위는 950원. 근데 거기 평균값은 얼마예요? 800원이죠. 800원. 내 스스로 평균을 내서 제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앞에 100단위는 650원 주시고요. 뒤에 100단위는 950원 주시면 돼요. 그러면 상대방이 야, 이 똑같은 물건인데 왜 다르냐? 너 나한테 사기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 스스로 셈을 빨리빨리 머리로 굴려가지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얼마예요? 800원 이상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격을 제시해야 된다. 이런 뜻. 이게 바로 특별 주문이란 특별 주문. 됐죠? 아무튼 이게 25번 된다. 그래서 올해 이제 시험은 이제 전반적으로는 좀 수월한 편이다. 물론 한두 문제 좀 시간이 좀 걸리거나 당황할 만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당황할 만한 이제 문제는 우리 아까 했던 12번 문제가 있어요. 12번 문제 있었죠? 그 개발비에 대해서 하는 거. 그죠? 그거 할 때 독해를 뭐 잘못하거나 하면 좀 힘들 수 있고.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정부에게인데 우리 시험에 올해 뭐 국가재정법이라든가 물론 옛날 기출문제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아마 잘 안 보셨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라든가 또는 20번 문제가 있어요. 그 재정운영표에서 새로 개정된 내용들 그리고 특히 그게 이제 중앙관서 및 기금하고 국가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좀 디테일하게 좀 안 했던 분들은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마음적으로 문제 풀다가 이거 틀릴 것 같은데 막 이런
마음이 좀 들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근데 아무튼 그래도 나머지는 다 전반적으로 무난하고 또 특별하게 좀 다른 영역, 그러니까 기존에 안 나왔던 거에서 나온 거는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좀 시험장에서 워낙 이제 경제학이 좀 어려웠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좀 약간 힘들었지 회계학에 있어서는 크게 좀 어려움은 없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시험 보나 고생 많으셨고 이제 남은 시험 하나는 뭐예요? 서울시 7급 나왔죠. 좀 전에도 이렇게 서울시 이제 뭐 7급 이제 합격하셨던 분이 와서 여기 좀 지원 많이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또 저한테도 말씀도 해주시고 가셨어요. 이렇게 그게 이제 뭐냐면 늘 말씀드리지만 강조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선발 인원이 늘어나면 서울시 7급에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응시 인원이 늘어나고요. 실력 좋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 왜냐하면 다른 거 다 때려치고 그냥 오로지 서울시 7급만 노리면서 올인한 사람이 한 7, 8개월 왜냐면 시험 공고 나자마자 바로 한다. 그 얘기를 막 해주시더라고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이 막 한 거예요. 사람 적을 때하고 많을 때하고 이제 본인이 이제 거기 80명 넘는 사람들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그런 자료를 이제 저한테 아까 말씀해 그 얘기는 뭐냐? 시험은 그래서 늘 이제 좀 비슷해요. 그래서 오히려 선발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접수하신 분들은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뭐 국까지 잘 보신 분들 빨리 이제 면접 준비하시면 되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남은 이제 서울 시험 이제 11월 1일인가 이제 그때니까 한 며칠 남았어요. 한 40일 정도 남았나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여러분들 좀 더 정리하셔가지고 이렇게 시험장 가시면 마지막 이제 서울시에서라도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늘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 늘 합격해 주시기를 이제 간절히 이제 바란다는 뜻이 이렇게. 근데 아무튼 오늘 이제 날씨도 좀 아침에 좀 이제 좋지 않고 했는데 시험 오늘 고생 많으셨고 좋은 결과 있기를 여러분들 바라겠습니다. 제 해설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